안녕하세요, 러너 여러분. 오늘도 항상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갈망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아주 흥미로운, 깊은 탐구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진짜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핵심 자료는요, 그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입니다. 제목이 아침마다 지혜 3365, 중독이라는 세 장을 넘어서자인데요. 네, 제목부터가 약간 철학적이죠. 세 장을 넘어서자. 네네, 맞아요. 이번 탐구의 핵심 미션은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이 중독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사회, 특히는 은퇴하신 시니어 세대의 고립 문제랑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이면을 속속들이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독이라고 하면 다들 그냥 뭐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개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반대로 뇌가 고장난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무조건 1985년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아주 좁고 차가운 철장 아닙니다. 장난감도 없고 친구도 없는 그곳에 쥐 한 마리가 홀로 덩그러니 갇혀 있어요. 아, 그 유명한 쥐 실험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벽에 레버가 두 개가 딱 있는데 하나를 누르면 일반적인 먹이가 나오고요. 다른 하나를 누르면 코카인, 그러니까 강력한 마약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쥐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물이랑 먹이를 다 포기해버렸죠. 제 말이요. 물과 먹이를 전부 포기한 채로 그저 미친 듯이 코카인 레버만 계속 누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굶어 죽고 말거든요. 참, 실험이지만 끔찍한 결과죠. 네, 수십 년 동안 이 비극적인 이미지가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정의해버렸잖아요. 근데 전문가님, 이 실험이 단순히 의학계의 어떤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방금 묘사해 주신 그 1985년의 실험은요. 현대 중독 연구를 완전히 지배해온 아주 절대적인 정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뇌 질환 모델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뇌 질환 모델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뇌에 병이 생겼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특정 약물이나 물질이 우리 뇌의 회로를 영구적으로 파괴해서 이성적인 저항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엄청나게 강력한 선언이었죠. 잠깐만요. 그 보상회로 하드웨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일어나는지 짚고 넘어가야 우리 러너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물이 우리 뇌알의 도파민 시스템을 막 완전히 해킹해버린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아, 해킹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러운 기쁨, 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누군가랑 되게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있잖아요. 근데 마약이 그 양을 물리적으로 압도해버려서 뇌 자체가 고장난다. 약간 이런 논리 아닌가요? 네, 신경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코카인이나 알코올 같은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뇌의 쾌락 경로에 엄청난 도파민 홍수를 일으켜요. 일상적인 행복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수치인 거죠. 아, 완전 인공적이고 폭발적인 수치요? 맞아요. 그럼 뇌는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이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스스로 도파민 수용체의 수를 확 줄여버립니다. 방어 기제로 수용체를 줄여버리는군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약물이 없을 때는 극도의 우울감이나 무기력을 느끼게 되는 생물학적 변형이 일어납니다. 아까 쥐가 먹이 대신 마약을 선택하다 죽은 것처럼 뇌의 하드웨어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성적인 통제가 아예 불가능한 의학적 질환이다. 이게 뇌질환 모델의 핵심인 거죠.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 모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환영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반영을 일으켰죠. 약간 이런 거잖아요.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당신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술이나 약을 못 끊는 게 아니다. 이건 뇌에 생긴 암이나 당뇨병 같은 진짜 질병이다. 이렇게 개인에게 쏟아지던 가혹한 도덕적 비난을 막아주는 되게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었으니까요. 네네. 과거의 사회가 중독자를 대하던 방식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진보가 맞습니다. 막 수용소에 가두거나 범죄자 취급하던 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중독자를 환자로서 치료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셈이니까요. 아, 진보적인 시각이었네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2026년 4월 9일자 오스트리아 일간지 디프레스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보도됐거든요.
오, 4월 9일 기사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한나 피카드 교수의 이론이 소개됐는데요. 피카드 교수는 바로 그 선한 의도가 만들어낸 아주 치명적인 맹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맹점이요? 그 맹점이라면 뇌에 병이 생겼다고 규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통제력도 함께 부정해버린다는 점, 그걸 말하는 거군요. 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독자를 약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율주행차에 타고 있는 승객이라고 딱 낙인을 찍어버리는 셈이네요. 오, 자율주행차 승객이요. 네, 그 비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승객 탓은 아니지만 동시에 그 승객은 운전대를 잡을 권리도 없고 차를 멈출 능력도 없는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좀비나 로봇처럼요. 와, 그 자율주행차 비유가 피카드 교수의 지적을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규정해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중독자들을 스스로 아무런 선택도 결정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거군요. 네, 인간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고유한 힘이 있잖아요. 그걸 보통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뇌 질환 모델이 결과적으로 그 자기 결정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린 거죠. 자기결정권의 박탈이라 무섭네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 뇌는 하드웨어가 망가졌으니 내가 무슨 노력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요. 이게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은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새로운 낙인이 찍힌 거죠. 제가 칼럼에 제시된 통계를 보니까요. 그 무력감의 대가가 현실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나타나는지 확 와닿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번 중독 치료비로 평균 1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2,025만 원이 훌쩍 넘게 들거든요. 네,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완치율은 정말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이치인 게 망가진 엔진을 2천만 원 넘게 주고 싹 고쳐놔도 환경은 놔두고 다시 똑같이 험악한 비포장도로 차를 돌려보내면 며칠 못 가 또 박살이 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진짜 명확한 지적이십니다. 병원이라는 아주 완벽히 통제된 환경에서 뇌파를 안정시키고 화학적 균형을 맞춰봐야 퇴원하고 돌아가는 곳이 예전과 똑같은 홀로 갇힌 좁고 차가운 세장이라면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 똑같은 세장으로 돌아가는 거군요. 네, 의학적 개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뇌신경막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느라 그 뇌를 가진 당사자, 그 사람이 대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의학계가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하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의학계 밖에서는 필연적으로 다시 과거처럼 거봐, 결국 네 의지가 부족하고 인격의 결함이 있어서 못 끊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개인을 탓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특정 진영의 의견을 우리가 편들자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되게 논쟁적인 부분일 수 있거든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피카드 교수가 경계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교수의 주장은 중독이 도덕적 실패라거나 의지박약이라고 비난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비난하자는 게 아니군요. 네, 중독적 행위가 아무 이유 없이 오적동하는 기계적 반응이 아니라 개인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나름의 합리성을 띤 생존 선택이었다는 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합리성을 띤 생존 선택이요? 네, 이 주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아주 흥미로운 후속 연구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1985년의 그 유명한 쥐 실험 있잖아요. 그걸 2018년에 완전히 다른 조건으로 다시 진행한 실험이거든요. 오, 2018년에 반전이 있었군요. 뇌만 치료하는 방식이 실패했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 2018년 실험이 완벽하게 설명해 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뇌의 보상회로가 영구적으로 파괴되어서 불강력인 거라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쥐는 무조건 약물만 선택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뇌질환 모델에 따르면 무조건 약물을 택해야죠. 그런데 만약 쥐에게 고통을 잊게 해줄 마약 말고 다른 무언가를 딱 주었을 때 쥐의 행동이 변한다면 이거는 뇌 질환 모델의 근간이 확 흔들리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2018년 실험진이 쥐에게 제공한 그 다른 무언가가 바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사회적 레버였습니다. 사회적 레버요? 네, 실험진은 이미 코카인에 깊이 중독된 쥐들에게 약물 레버 말고
새로운 레버를 하나 더 만들어 주었어요. 이 레버를 누르면 약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쥐들이랑 막 장난치고 어울려 놀 수 있는 아주 넓은 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도록 설계를 한 거죠. 잠깐? 진짜로요? 아니, 이미 도파민에 내가 완전히 절여진 쥐들이 친구를 만나겠다고 스스로 마약을 포기하는 게 이게 신경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아까 수용체가 변형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약물 레버를 누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바로 그 점이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놀랍게도 쥐들은 스스로 코카인을 끊고 다른 쥐들과 교류하는 그 사회적 레버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놀랍네요. 스스로 포기했다고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생물학적으로 엄청나다는 겁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유발하는 신경화학적 반응, 그러니까 타인과 유대감을 맺고 소속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 같은 뇌내 물질들이 있거든요. 아, 긍정적인 호르몬들이요? 네, 그런 물질들이 코카인이 주는 파괴적인 도파민 스파이크와 충분히 경쟁하고 나아가서 이걸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쥐들이 코카인을 멈추지 못했던 건 뇌가 영구적으로 망가져서가 아니라요. 네, 약물보다 더 의미 있는 대안이 없어서 안 끊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 좁고 고립된 철장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탱해줄 수단이 코카인 말고는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 정확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 유일한 마취제를 그냥 꽉 쥐고 있었던 거네요. 제 말이요. 피카드 교수의 통찰이 바로 이 대목에서 빛을 발합니다. 약물이나 알코올은 그저 고장난 뇌가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잊고 무너지는 자아를 지탱하기 위한 당사자에게는 아주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수단이었다는 점이죠. 와, 실질적 가치를 지닌 수단이라는 표현이 되게 슬프면서도 확 와닿네요. 그럼 우리 삶에서 이 사회적 레버라는 건 도대체 어떤 형태인 거죠? 그걸 이해하려면 치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뇌회로를 인위적으로 교정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당사자에게 왜 지금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텅 비어 있는가를 스스로 묻게 해서 아까 박탈당했다고 했던 그 자기 결정권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리너 여러분, 이 동물 실험이랑 이론적인 논의를 우리 사회의 형식으로 한번 쫙 끌고 와보겠습니다. 특히 김영래 편 입장이 칼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은퇴 이후의 시니어 세대가 직면한 아주 차가운 현실로 넘어오면요. 이 무게감이 진짜 확 달라집니다. 네, 동물 실험을 넘어서 인간 본성의 문제로 직결되죠. 맞아요. 우리 인간의 삶에도 철창이나 쇠 레버만 없을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장이 존재하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런 사회적 역할도 없고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막막하죠. 당신이 수십 년간 헌신했던 직장에서 방금 은퇴했습니다. 첫 몇 주는 당연히 달콤한 휴가 같겠죠? 늦잠도 자고. 근데 반년이 지나면 명함도 사라지고 소속도 사라집니다. 매일 아침 나를 필요로 하던 사람들의 전화도 완전히 끊기고요.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그 끔찍한 진공 상태, 그 지독한 공허함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호스트님이 방금 묘사해 주신 그 정체성의 소멸, 해방감이 막막함으로 변하는 순간, 그리고 점점 얇아지는 인간관계와 고독함. 이게 바로 1985년 실험 속에 홀로 갇힌 좁은 세장과 구조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완벽히 일치하네요, 정말. 평생을 어느 회사의 부장,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왔는데 그 타이틀이 어느 날 훅 증발해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타이틀이 사라진 순간 깊은 정서적 공허함이 찾아오죠. 최근 시니어 세대에서 수면제나 진통제를 남용하거나 매일 밤 습관적으로 알코올에 의존하는 비율이 확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늘어나고 있군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노화로 인한 육체적 통증 관리를 넘어서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아주 절박한 시도인 겁니다. 제가 2021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확인해 봤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의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률이 약 3.9%나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서 병원에 집계된 게 이 정도라면 홀로 방에서 술로 그 고독을 달래는 분들의 실제 수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것 같거든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고통이 훨씬 크겠죠. 네, 이건 그냥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가 뚝 끊어진 인간이 본능적으로 화학적 마취제를 막 찾고 있는 비상 상황인 거네요. 너무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가장 폭력적인 부분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입니다. 사회 시선이요? 네. 어르신들이 매일 술에 취해 있거나 약물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냥 체념하듯이 말하잖아요. 에휴, 저 연세에 무슨 낙이 있으시겠어. 그냥 술이라도 드시게 둬.
이렇게 쉽게 단정지어버립니다. 아, 맞아요.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이 무관심하고 체념 섞인 시선이 앞서 논의했던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두 번 죽이는 폭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마지막 남은 회복 의지마저 완전히 꺾어버리고 스스로를 영원히 환자라는 세장 속에 가두게 만드는 거죠.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나이가 들었으니 스스로 삶을 바꿀 힘도 없을 거라는 그 편견 자체가 이미 그분들을 자율주행차의 그 무력한 승객으로 억지로 강제 하차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잔인한 폭력이죠. 그렇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니까 이제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요. 고장난 뇌가 아니라 끊어진 연결이 중독의 근본 원인이라면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세 장의 문을 열 열쇠는 병원 밖의 공동체에 있다는 결론에 딱 도달하게 되네요. 어떻게 이 세 장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아이러니가 하나 발생합니다. 최신 뇌과학과 심리학이 그토록 복잡한 실험과 연구 끝에 도달한 중독의 최상의 해법이 사실은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오, 전통적 가치요? 그게 어떤 거죠? 가족 간의 유대, 이웃과의 신뢰, 그리고 아주 작더라도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역할이 있다는 감각. 이게 바로 마약보다 더 강력한 신경화학적 보상을 뇌에 제공하는 최고의 사회적 레버인 셈이죠. 아, 연결망이네요. 아까 제가 찾아본 미국 지역사회의 지역사회 기반 회복 지원 모델, 커뮤니티 베이스드 리커버리 서포트라고 하죠. 이 모델이 바로 그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한 아주 훌륭한 성공 사례 같아요. 네, 그 모델이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병원에서 1차적인 해독 치료를 딱 마친 환자가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이웃들이 매일 따뜻하게 안부를 묻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일상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촘촘한 그물망을 쫙 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립되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결국 따뜻한 공동체 없이 돌아갈 곳과 환대해줄 사람이 전혀 없다면 수천만 원짜리 의료적 치료를 받아도 모래성처럼 무너지니까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사회적 연결망이 매일의 일상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칼럼에서 소개한 독일의 사회정책 철학이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힌트를 줍니다. 아, 독일의 정책 원칙이요? 네, 독일의 사회정책 원칙 중에 포어데른과 포르데른이라는 아주 균형 잡힌 개념이 있습니다. 포어데른과 포르데른, 번역하면 지원과 요구의 균형이죠. 네, 맞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시니어들을 그저 연금 받고 병원 치료만 받는 수동적인 복지 수혜자로 놔두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취미생활이나 자원봉사, 새로운 일자리 같은 사회적 레버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 즉 포어델은 해야 합니다. 네, 지원해야죠. 하지만 동시에 개인에게도 멈추지 말고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당신의 지혜와 경험을 내놓으라고 끊임없이 요구, 즉 포르데렌을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아, 그 요구한다는 개념이 중독 치료의 맥락에서 들으니까 정말 날카롭게 다가오네요. 단순히 혜택만 퍼주는 게 아니라 책임을 딱 지운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텃밭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르신한테 그냥 와서 구경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 토마토 구역은 당신이 매일 물을 주지 않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내일도 꼭 나와서 돌봐주셔야 해요. 이렇게 특정한 책임을 맡기는 방식이 될 수 있겠네요. 와,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바로 그런 식이죠. 나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침대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자 삶의 의미가 될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곧 박탈당했던 자기 결정권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칼럼은 이 거대한 담론을 시니어 당사자들의 일상으로 끌고 내려와서 세 가지 아주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제안합니다. 세 가지 행동 수칙이요? 어떤 게 있나요? 첫째는 은퇴 후에 밀려오는 그 정서적 공허함을 회피하거나 약물로 마취하려 들지 말고 정면으로 직면할 용기를 가질 것. 정면으로 직면해라. 네. 둘째는 종교나 취미, 자원봉사 등 나 스스로 나만의 사회적 레버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밖으로 나갈 것. 나만의 레버를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타인이나 시스템에 온전히 의존하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결정이라도 스스로 내리면서 내가 내 삶의 주체라는 그 자기결정권의 감각을 끈질기게 유지할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국가는 시니어를 그냥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존재로 대우해야 하고요. 네. 개인은 나이가 들었다고 아유 난 환자야 하고 그 역할 뒤에 숨지 말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남으려고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아주 깔끔하게 핵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뇌는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타인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진화의 결과군요. 맞습니다. 중독은 결코 개인의 도덕적 타락도 아니고요. 피할 수 없는 뇌의 숙명도 아닙니다. 내 삶을 지탱하던 의미 있는 유대감이 뜯겨나갔을 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인간이 뻗어내는 아주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생존의 발버둥이자 구조 요청일 뿐입니다. 아, 생존의 발버둥. 러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년층의 고립이 도대체 어떻게 중독이라는 늪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사회적 유대라는 이름의 레버가 그 끊어진 삶의 회로를 어떻게 기적처럼 다시 이어붙일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여러분 주변에 계신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은퇴를 앞둔 직장의 선배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될 여러분 자신의 일상 속에 과연 의미 있고 튼튼한 사회적 레버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찬찬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주변을 한번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오늘 밤 잠들기 전까지 혼자 곰곰이 곱씹어 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두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은퇴를 맞이한 노년층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재 사회의 풍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소셜미디어 안에서는 매일 수백 명,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잖아요. 하지만 정작 눈을 맞추며 온 길에 나누는 진짜 대면 만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죠. 네, 효율성을 앞세운 원격 근무 때문에 동료와의 물리적인 유대감은 아주 희미해지고 있고요. 퇴근 후에 텅 빈 방으로 혼자 돌아가는 청년 1인 가구는 지금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은퇴라는 노년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훨씬 전부터 사회 전체가 스스로 아주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고립의 세상 속으로 각자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생각할수록 정말 무거운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좁은 방 안에는 지금 말초적인 쾌락만 주는 보상 레버 외에 다른 사람을 향해 문을 열 수 있는 진짜 사회적 레버가 놓여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채워드리는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일상 속에서 꼭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할 새롭고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